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천의 매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부터 좀 보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앞두고 시운전하다 양평서 기관차가 충돌하는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매일경제 29면을 비롯해서 오늘 조간신문들 곳곳에 실린 사진입니다. 경기도와 양평에 있는 양평역과 원덕역 사이 선로에서요. 평창올림픽에서 화물을 실어나가는 그런 시운전을 하던 기관차가 추돌한 모습입니다. 40대 기관사가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조금 더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로봇입니다. 이탈리아의 유명 테너가 노래를 부른 사이에 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봇이라고 합니다. 유미라는 로봇인데요. 진짜 사람보다도 더 잘 음악 선율을 잘 지휘할 수 있는 것인지 관객들은 굉장히 감동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방문객에 시달려 트랙터로 봉쇄된 문재인 대통령 상가, 거제도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가가 저렇게 큰 트랙터로 가로막혔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요, 크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흔적, 어렸을 때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주변 이웃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웃 주민이 저렇게 트랙터로 막아버렸는데, 글쎄 저것을 놓고 조금 놀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천지창조의 한 모습 같죠? 장기 기증을 독려하는 광고 천재 이재석 씨가 만든 작품입니다. 생명을 잇는 장기 기증이다라고 해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석 씨는 지난 대선 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대선 선거 포스터를 기획했고 지금은 안철수 국민의당 사람들과는 완전히 결별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반평입니다. 박타령 얼른이라고 하는데 어제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친박계 핵심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자진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얼른 앞에를 좀 잘라내야 좀 새로운 뭔가가 좀 들어올까요? 박타령이다. 사람을 찾습니다.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실내체육관에서 공연하는 친박 청상 콘서트를 본다고 해서 못 보게 했더니 가출했습니다. 제 마누라를 보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항상 하늘색 잠바를 입고 다닙니다. 아내에게 보내는 걸 내가 잘못했어. 제발 집에만 돌아와요. 내가 박근혜, 서청원, 최경환에게 출당 통보해놨어. 사랑하는 딸 지선 지방선거의 약자죠. 무슨 죄가 있겠어. 모르는 내가 죽일 놈이지. 앞으로 착한 아빠가 되겠어. 집 나간 바른정당 의원들을 찾는다라는 포스터 같습니다. 서울시민이다. 부적격 이후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고개가 가끔씩 좌로 기울어진다. 좌편향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채택 여부, 또 통과 여부가 다시 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역시 삐딱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빨갛다라고 페인트를 덧칠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 어찌해야 할까요? 강원랜드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국회의원은 시연보다 높다. 권성동 염동열에게 밑에서 30장 시연 경찰에게 그보다 적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공기업들의 이 채용 비리와 관련된 얘기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서가번 전 국회의원, 김용남 전 국회의원, 노영희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매일경제신문부터 좀 보겠습니다. 박근혜, 서청원, 최경환 자진 탈당을 승부수 던진 자유한국당이다라는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유석준 혁신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요. 한국당의 20대 국회 통선 공천 실패부터 대선 패배까지 또 국정운영 실패의 전반적인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 자진 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과 더불어 서청원, 최경환 등 친박 핵심 의원에 대해서도 개파 전횡으로부터 비롯된 국정 실패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라고 자진 탈당을 권고했습니다. 이러자 이 친박계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최고위원이요. 대여투쟁을 하는 시점에서 박 전 대통령이나 다른 의원의 탈당을 권유하는 논의를 중단시켜야 한다라고 하고 왜 잘 굴러가는 당을 둘로 쪼개려 하느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것과 달리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말을 아낀 채 사태를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내부가 좀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친박 청산 공식화, 보수 통합으로 이어질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논란의 그 가운데는 바른정당을 좀 끌어들이겠다, 다시 통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김무성 의원 등이 통합을 제안하면 받아들이겠느냐라는 물음에 헌법에는 정당 가입 탈퇴의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친박 청산을 통해서 바른정당과 다시 재통합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영상 좀 보고요. 네 분의 시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헌 당규에 따른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파 전행으로부터 비롯된 국정 실패의 책임이 가장 무거운 서청원 의원 및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이 자리 한번 더 쓰겠습니다. 혁신위는 전국적인 집행기관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의 혁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 의견을 모아서 권고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모아서 집행 여부를 10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전후해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것입니다. 권유했다고 혁신위가 공고했는데 혹시 이에 대한 입장 있으신가요? 선거 때 박 대통령 팔아가지고 선거하고는 선거 끝나고 그렇게 출당 결의하는 그 사람들 이상하죠. 예, 이해가 안 돼요. 예. 뭐 친박 청산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 이제 뭐 통합론자들은 여기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의총 때도 이런 영향 받을 일 없습니다. 예. 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팔아서 선거했던 사람들이 6개월 만에 대선이 끝난 지 6개월 만에 다시 그들을 내쫓으려 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유승민 의원의 말이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혁신위에 이 친박계 핵심 의원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자진 출당을 권고한 조치가 글쎄요. 내부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불가피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유승민 의원처럼 이제 와서 토사 구팽하느냐 뭐 이런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OX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불가피했다, 잘했다 그러면 O, 아니다 이건 좀 정치적 도리가 아니다라고 하면 X 하겠습니다. 그래?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용남 의원께서 이 자진 출당 공고 조치는 잘못됐다라고 X를 두셨어요? 아니 일단 뭐 정치적인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바른정당에서 사실은 복당을 원하는 의원들이 내고는 어떤 명분은 달라 선결 조건으로서의 친박 청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정치적인 해석 말고요. 그러니까 좀 법리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분들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었거든요. 그랬다가 그 징계를 대선 전에 풀었지 않습니까? 소위 일사부재리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징계를 내렸다가 풀었는데 다시 이제 그보다 더 센 징계를 하는 게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잘못보다 절차적인 또 법리적인 잘못보다 더 큰 잘못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친박에서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을 안 졌다는 게 사실은 더 큰 잘못이죠.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누군가는 아니면 꽤 여러 사람이 정계 은퇴 선언을 하든지 의원직 사퇴를 했어야 되거든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슬쩍 넘어가는 것은 정치적인 도리는 아니다. 더 큰 잘못은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불행한 일이고 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한때 스스로 패족이라고 불렸던 소위 뭐 친노 세력이 지금 이렇게 부활하고 다시 집권할 수 있었던 거는 뭐 불행한 사건을 겪으면서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누군가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선행적인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 있는데 이번 징계 권유는 좀 절차적인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친박계가 알아서 먼저 이런 조치가 나오기 전에 알아서 이제 당을 떠나거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번 징계 내렸다고 푸른 사람들을 또 중징계 내리는 것은 법률가로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조금 이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른정당 아니시죠? 저는 아닙니다. 바른정당 탈당해서 바른정당 가신 거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예. 절대. 자유한국당 소속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내부에서도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군요. 윤영걸 대표님께서는 이거는 합당한 조치다. 이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뭐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보수 통합 혁신의 작은 불씨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자유한국당이 나토족이었거든요. 나토족. 노 액션 토크 온리. 말만 하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당이었는데 지금 just do it. 뭔가 지금 하려고 하는 시작은 뭐 했다 이거죠. 근데 아쉬운 점은 많아요. 여태까지 시작 못한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단절을 해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친박을 단절을 해야 되는데 기존 지지율 10% 있는데 그 10%마저 이제 쪽박이 깨질까 봐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어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장화 신어야 되고 해 뜨는 날은 집신 신어야 되는데 장화하고 집신하고 두 개 다 갖고 어정쩡한 입장에서 지금 이번 조치가 집신 갖고 장화를 만들어서 제가 보기엔 볏짚 갖고 장화 만들어서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 탄핵한 지 이제 6개월 됐는데 겨우 이런 조치냐. 그리고 최경환, 서청원 의원 뭐 1심 나오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3분의 2 해야 통과되는데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쇼맨십에 저는 불과하다고 보는데 그렇지만은 안 한 것보다 낫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옛날에 그 차떼기 당 때는 천막도 치고 뭔가 결상전의 의지를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 초선 의원이 44명 되는데 혁신 정풍운동 하나 없어요. 지금 이때 정말 보수가 다시 태어나려면은 한강이 아니라 저 남한산성 인조가 가서 47일을 버티다가 항복했잖아요. 남한산성 꼭대기에다 텐트 치고 올겨울 날 각오로 그렇게 하면은 자유한국당이 살 수 있는데 기존 거 양쪽에 다 가지려고 엉거주춤 하다가는 제가 보기엔 분란만 더 크다. 하지만은 이건 아마 안 한 것보다는 조금 손톱만큼은 낫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안 한 것보다는 낫다. 서가원 의원. 쇼다. 보여주기다. 이렇게 하듯이 이걸 정치를 하는 지금 그냥 진정성 없이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 혁신위가 왜 설치됐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무엇 때문에 혁신을 하자는 거겠습니까? 탄핵 사태까지 초래했고 사실 또 공동 정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성찰해서 거듭나서 국민들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 또 보수의 적통을 이어서 보수 지지자들을 대변하겠다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결국 그 친박 3명 정도 탈당 권유하는 게 그게 혁신이겠습니까? 그나마도 또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 후에 하겠다. 본인도 그 혁신에 어쩌면 새누리당의 당원으로 보면 지금 대법원 대부분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상태죠. 어쩌면 그런 그 약점들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혁신이 그나마도 저 정도 갖고 내놨는데조차도 또 후퇴하는데 이 노릇꼬리 3년 울고 먹는다더니 딱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런 격인 것 같아요. 국민들에게 좀 민망한 그 혁신 아니죠. 안 하느니 이거라도 하는 게 낫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내놔도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라고 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이게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노 변호사님은 잘했다라고 보시는군요.
잘했다기보다 불가피하다 이렇게 불가피하다. 보는 예. 두 의원님들이 서로 반대 의견을 내세우셨는데 사실 그 논거가 서로 완전히 상반된다는 게 예. 좀 재밌네요. 실제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10일 날인가요? 이 한나라당을 그때 당시에 만드셨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올해 출당 조치가 내려지게 되면 아마 20년 만에 사실은 이제 그 당에서 나오시게 되는 예. 것인데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본인의 개인적인 그런 불쾌감이나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당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예. 우선적으로는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탈당하거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예. 2007년 1월 12일인가요? 그때 전병헌 의원이 열린우리당에서 좀 나가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물론 본인도 당시에는 못 나간다라고 하다가 결국 2월 28일 날 나갔습니다. 그 얘기는 예. 뭐냐면 나보다는 당을 먼저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 본인 개인적인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친박계 그 2명 거론된 두 분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뭐 서청원, 최경환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직 의원 출신이라면 현직 예. 의원 자격이라면 아마도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이게 제명이 되는 걸로 예.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유한국당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도 잡음 없이 최대한 좀 부드럽게 이 상황을 마무리 짓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온전히 잘했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이제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자, 이 친박계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 뭔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방향, 중심을 좀 잡고 싶은데, 박 전 대통령을 면회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 부대표를 지냈던 친박 재선들이 정례 모임에서 서울 고치소로 몰려가서 박 전 대통령의 당의 출당 움직임을 알려야 한다. 집단 면회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한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이 만나주기라도 해야 면회를 가는 것 아니냐. 가서 문전 박대만 당할 텐데 무슨 소득이 있다고 가느냐라고 했고 이 같은 상황을 아는 최 의원도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이 당에서 당 혁신위에서 자신들을 몰아내려고 하는데 뭔가 여기에 집단적으로 대항을 하려면 그 구심점이 필요한데 그 구심점 역할을 할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나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는다. 참으로 답답하다. 이게 이제 지금 친박계 의원들이 속낸 것 같습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자진 탈당이냐, 뭐 당에서 돌아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죠? 이건 이제 내려놓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글쎄, 뭐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관심이 전혀 없다기보다는 스스로 탈당은 안 하겠다는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예. 그리고 지금 본인이 그러면 못하게 해라라고 또 친박계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이제 만나주지도 않고 이런 거는 관심이 아예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글쎄 본인 심정은 뭐 짐작은 못 하겠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답답하죠. 만나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거의 매일 재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내가 법정 나가서 앉아있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나한테 지금 당적 정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스스로는 또 그렇게 좀 뭐랄까요. 억울하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왜 처지를 이해를 못 해주냐는 식의 그 서운한 감정도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일 답답한 거는 진짜 뭐라고 얘기라도 하고 싶은데 만나주제라니까 만날 수는 없고 또 유영하 변호사도 사실은 기존 정치권하고 이렇게 잘 소통이 되는 그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역시 아예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최순실이 그 정유라 문제 때문에 재판에서 펑펑 울 때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던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것을 뭐 꽤 오랫동안 물끄러미 쳐다봤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이번 사태가 모두 다 정치적인 어떤 재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자신의 정치 세력을 그대로 유지해가는 것이 나중에 선거 이후에도 앞으로 뭐 사면이 됐든 뭐가 됐든 좀 유리할 텐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 당에서 돌아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길을 쫑긋하고 있어야 되는데 본인에게 닥친 이 현실이 너무 엄청나서 거기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만사 다 귀찮다, 정치고 뭐고 다 귀찮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앵커님 두 가지 말씀 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그래요? 때는. 그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는 자세를 보더라도 본인 재판인지 다른 사람 재판인지 헷갈릴 정도의 사실은 모습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당과 관련해서 출당하냐 탈당하냐 이 문제에 관련해서도 전혀 아무런 표시가 없잖아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무대응이 물론 당연히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최고의 혹은 최선의 그런 대책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출당, 탈당 이런 논의 자체가 본인에게 본질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또 지금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얘기할 때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분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얘기가 되어 왔었는데 아마 말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이나 상황을 그 인식하고 대응하는 태도조차도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일관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충격 상태, 뭐 처음에 한두 번 그런 얘기가 들렸을 때는 충격 상태에 빠졌겠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뭐 이분이 정치 한두 번 하신 분도 아니고 당연히 출당 요구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했겠죠. 그러나 그런 걸 했다 하더라도 내가 나서서 다른 저쪽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줄 필요는 전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 것이 본인의 거취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것도 아닐 것 같고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사면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아무 생각 없이 아마 조금 돌을 닦는 기분으로 좀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요. 태극기 집회를 두둔했던 유석춘 혁신위원장이 돌연 친박계 인사들을 내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대선 때 이용했던 분들이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안 되고 집 나간 바른정당을 불러드리겠다고 하는데 바른정당 사람들도 뭐 좀 복잡한 속내가 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뭔가 이게 좀 막 복잡하게 좀 돌아가는 것 같은데 깔끔하게 이게 정리돼가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선 후유증이 계속 이어지는가 싶기도 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생가에 트랙터로 입구가 폐쇄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지난달 생가를 찾은 방문객들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면서 입구를 봉쇄했다라고 하는데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가면서요. 무작정 집 안까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휴대전화 촬영을 하고 대통령의 길을 받겠다면서 돌담에 돌을 빼는 바람에 담이 무너지는 일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거제시에서 이것을 사들여서 생가로 복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권에 잘 보이려고 그러느냐라는 또 비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퇴임 이후에나 지자체가 이제 생가를 사들여서 뭐 복원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거제시도 난처하고 이 집주인도 참 난처한 것 같아요. 윤 대표님 해안을 좀 주십시오. 저는 뭐 거제시에서 그 뭐 옛날처럼 다른 전직 대통령처럼 뭐 이렇게 화려하게 하지 말고 소박하게 해서 어느 정도 관리하는 건 좀 필요하다고 사들여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시 돈으로 뭐 화려하게 뭐 이렇게 한다고 집주인이 안 나가겠다는 못합니다. 그 집주인도 문 대통령이 거기서 났고 문 대통령이 거기서 날 때 탯줄을 끊어준 사람이 뭐 그 할머니가 작은 아들이 또 거기 산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는 협조할 것 같은데 그 관광객들이 거제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외도도 그렇고 장승포 좋은데 저기도 하나의 관광 코스로 해서 그냥 방문하고 했으면 그것도 굉장히 산이 절여 있잖아요. 6.25 때 그 흥남부두에서 배 타고 글로 철수해가지고 그 6.25 때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에 있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의 현장이거든요. 거기가 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또 같은 거제도에 또 거기도 저 장목면이에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 저는 어느 정도 좀 관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관광객들이 거의 제주도에 있는 이효리 생가는 아니죠. 이효리 집 방문해서 이효리가 사생활이 없어진 정도로 지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문 대통령 저 생가가 동네 집에 키우던 개까지 죽을 정도고 누가 또 담벼락에 재수 좋다고 돌을 빼가서 담벼락이 무너지고 아예 집이 그 폐허가 될 정도니까 저 정도는 큰 돈 안 들거든요. 좀 관리해서 좀 한번 관광객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거 그거는 뭐 크게 정권에 아부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 제 생각에는 저거를 거제시가 인수해서 사들여서 저기를 이제 좀 깔끔하게 관광객들이 좀 구경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이나 설비를 해놓으면은 분명 일부에서는 뭐 아방궁으로 만들어놨느냐, 영웅시하느냐, 뭐 그런 얘기가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또 나올 것 같긴 해요. 뭐 살아있는 대통령을 신격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거제시가 사는 것보다는
사업할 사람이 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개인이 예. 저건 사들여서 좀 그래요? 주변 관광지화 한다든지 그래서 개인이 사업을 추진하면 그래요? 뒤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대통령 팔아서 돈 벌어도 돼요? 그러면 논란 있지 않아요? 아니 그거야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뭐 예. 대통령을 팔아서 무슨 내가 누구 너 승진시켜 줄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주변을 단장해서 찾아오는 손님을 상대로 비즈니스하는 거는 저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입장료를 받습니까? 어떻게 비즈니스를 합니까? 입장료를 받든지 아니면 기념품을 팔든지 뭐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오히려 더 있겠죠. 안전 방법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뭐 글쎄요. 이게 뭐 대통령이 이 뉴스를 보면 이거를 어떻게 좋은 뉴스라고 해야 될지 나쁜 뉴스라고 해야 될지 판가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학교폭력 2년 재판도 안 열고 가해 학생이 멀쩡히 학교 생활한다. 악몽 시달린 여학생 그림엔 피범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 기사를 좀 다뤄줬습니다. 2015년 12월부터 2달간 정신병원에 있을 때 자해한 예은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예은이가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2015년 7월에 같은 반 학생, 여학생 2명으로부터 조롱과 어떤 폭행을 좀 당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뭐가 작다, 또 큰 소리로 놀래 부르고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발로 차는가 하면 치마를 들추기도 했습니다. 성추행, 성희롱이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렸지만 학폭위는 그냥 동급생끼리 벌어진 사소한 오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 예은이는 상처가 깊어서 이제 자해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부산 여중생 사건도 있고 강릉 여고생 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터지면서 이제 새삼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른 기준으로 보면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상처받은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는 거거든요. 왜 어른들 학교 폭력을 방지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학폭위조차도 어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접근했을까? 사실 제가 학교폭력위원회 그 위원이었어요, 몇 년 동안.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이런 유사한 사건을 상당히 많이 다루었었는데 예. 그 위원회 회의를 열게 되면은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의 부모의 시각이 있고 예. 피해자 부모의 시각이 있어요. 가해자들은 아니 이거 사실 이 정도 우리도 애다. 우리 애가 그냥 장난으로 한 건데 너무 심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다. 이런 식의 시각이 사실 우세해요.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겪은 고통이 이렇게 큰데 이거에 대해서 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저 아이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봐 학교에서 보호해 주느냐인데 이런 식의 생각이 항상 부딪히거든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똑같은 크기의 그런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이 사건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그런 걸 다 차치하고라도 실질적으로 가해자들이 진심 어리게 상대방이 힘들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법원이나 소년법원 이런 곳에서는 항상 피해자도 중요하지만 가해자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시각 때문에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조치가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경우에도 가해자들에 대해서 심리불속행이 결정이 내려졌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사과 한마디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라도 받으면 뭔가 좀 위안이 될 텐데 이런 거를 아무리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가해자들이 저는 좀 더 이런 상황에서는 반성하고 좀 더 본인들이 그 한 행동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개구리가 돌멩이 맞아 죽는다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 가해 학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큰 화두가 돼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이슈토론 청소년법 개정과 관련해서 두 명의 전문가 얘기가 좀 실려 있습니다. 표창원 의원과 오영근 한양대 로스쿨 교수 얘기인데 표창원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잔혹범죄는 형사처벌해야 한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어른에 준하여서 사형이라든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가해자 교정도 좀 신경을 쓰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청소년법을 개정해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좀 강화하자라는 게 표창원 의원의 주장이고 반면에 오영근 한양대 교수의 주장은 최근 들어서 청소년 범죄가 급증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평상시에도 이 정도의 범죄는 있었다. 이제 언론에 다만 집중적으로 좀 부각될 뿐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청소년의 육체적 발육 상태가 좋았지만 정신적으로 발육 상태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한 번 잘못된 걸로 인해서 처벌할 경우 영원히 삐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도하에서도 이 청소년에 대한 처벌은 굉장히 수위가 높다. 결코 얕은 것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더 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질을 주게 한다는 말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분노라는 감정에서 나온 대책은 상황을 악화시킨다. 너무 지금 이제 언론이 많이 보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노 심해 막 청소년들도 이제 막 사형시키자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창원 의원이 과거에는 이 형사적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서는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셨던 분인데 국회의원이 되시더니 입장이 좀 바뀌신 건가요? 어쨌든 좀 양쪽의 입장을 좀 모두 좀 봤습니다. 서가번 의원께서도 이제 의원을 지내셨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론몰이 내지는 언론에서 많이 부각시키면 좀 흥분된 상태로 입법자인 이 국회의원들이 막 법을 막 강화하고 막 그런가요? 아니면 차분히 좀 판단하고 차분히 상황을 지켜본 뒤에 신중하게 이런 이제 청소년법 개정 문제라든지 이런 걸 거론하나요? 실제로 이제 법을 만드는 문제는 하나의 어떤 특정한 하나의 사안에만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이 여러 분야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지요. 그러나 이슈가 되는 그 당시에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또 정치인으로서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좀 어떤 개별 특별하게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 의원들도 있죠. 좀 더 이게 뭐 좀 튀는다는 의원들도 있고 이렇게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는 대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들 합니다. 서 의원께서는 그러면 표창원 의원의 저 청소년법 개정에 찬성하시나요? 안 하시는 건가요? 저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청소년 오영훈 문제 교수 쪽 입장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뭐 지금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지금 오 교수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피라미드에도 요즘 젊은이들 왜 그런지 몰라라고 비난하는 글이 써져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늘 그 시대 그 정도의 문제들은 늘 있어 왔는데 지금은 사실 좀 더 이 공개가 더 많이 되고 있고 또 그 매스미디어 발달로 인해서 유통 속도가 빠르지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게 이슈가 커지긴 하고 또 사회가 이게 물질화되면서 또 흉포화가 가속돼서 좀 더 심각한 건 사실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이 보호 대상이기도 하고 아직도 교화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언제든지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을 다 규정해 버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처벌 부분에 있어서 처벌이 능사가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 이 폭력이라는 문제가 청소년들에게만 있어 왔냐? 가정폭력, 아버지가 아내와 자식들에게, 학교폭력, 선생이 학생들에게, 또 국가는 국민들에게 폭력 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들까지를 다 고려하면은 결국 우리 이 국가 사회 시스템으로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점검돼서 대책들이 마련됐는지 이런 문제들도 함께 고려하고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중앙일보에 이제 한 기사가 실렸는데 이제 부산에 있는 개성중학에 다니던 이제 아들이 학교 폭력에 의해서 이제 맞고 이제 그러니까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이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제 인터뷰 기사가 좀 실려 있었는데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 때린 학생은 멀쩡히 이제 처벌을 면해서, 그러니까 이 청소년법 때문이죠. 처벌을 면해서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녀서 최근에 명문 의대에 진학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으로부터 그 아버지는 죽은 자식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 한번 받지 못했는데, 뭐 어떤 그 학생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 가해 학생도 뭐 역시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용서를 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자식이 자식을 죽인 사람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명문대에 진학을 해서 앞으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 걸 생각하면 그 부모 억장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감옥에 쳐 넣어야 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정말 성품이 훌륭해서 그 부산의 그 중학생 피해자 아버지처럼 개인적으로 용서를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좋은 일이죠. 그리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뭐 신앙적인 이유가 됐던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라도 가해자를 뭐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될 의사입니다만 전 기본적으로 국가형벌권이 왜 생겼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가형벌권은 그러니까 개인 간의 다툼이 있는데 서로 사적으로 보복을 하면 끊임없이 혼란이 계속되니까 사적 보복을 금지하고 국가가 대신 처벌해 주겠다 하면서 형벌권을 국가가 가져간 것이거든요. 보복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가져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품에 따라서 용서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응한 처벌을 원하게 돼 있죠. 피해자 측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이 정도면은 처벌받을 만큼 받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국가형벌권이 적절하게 행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표창원 의원처럼 뭐 소년들도 사형시킬 수 있게 법 개정하자. 저는 이거는 뭐 완전히 저는 뭐랄까요. 너무 지금 언론에 이슈화 되니까 이 기류에 편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인들도 지금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성인들이 집행 당하고 있다면 혹시 뭐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우리 소년법상 14세 미만의 소위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 형사 미성년자들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중학교 1, 2학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아무리 죄질이 안 좋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장 2년 정도의 소년원에 있는 거. 그럼 뭐 명칭은 요새는 무슨 학교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꽤 괜찮은 편인데 최장 2년 만에 처벌을 받는 건 조금 손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 한마디만 좀 드리면요. 이게 가장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피해자는 한 명이고 가해자는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서로 간에 뭐 분쟁이 있어가지고 피해를 당했다. 이것이 주는 충격하고 3대1, 4대1, 5대1, 10대1이 주는 충격은 정말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도 좋고 교정도 좋고 다 좋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집단이라고 하는 혹은 다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위력을 이용해서 한 개인의 인격을 짓밟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논의가 좀 더 확산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소년법상 지금 현재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도 18세 미만으로 1년 정도 좀 낮추고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14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걸 13세 정도로 낮추는 식으로 하고 부정기형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장단기형을 조금 그 형을 조금 그 높이를 좀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짧게 아까 우리 김영남 의원님께서 표창원 의원 이 소년법 개정에서 사형까지 시켜야 된다라고 뭐 주장했다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조금 약간의 처벌 조항도 두자. 그리고 좀 더 조정 교화까지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 이런 내용이지. 사형까지 시키자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거는 오늘 기사에는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과거 이제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좀 있었어요. 뭐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그 사형 얘기, 그러니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느냐 안 되느냐는 좀 별개고 일반인들처럼 이제 범죄 선고의 한계를 좀 높이두자 뭐 이런 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논란의 240번 버스 하루 만에 상황 반전이다 라는데 아이 혼자 하차 첫 문제제기 누리꾼 잘 모르고 쓴 글이다 기사님께 죄송하다 서울시도 위법 없었다 결론 내고 있습니다. 글쎄요, 한 보도 채널 방송사의 보도로 시작된 이 내용인데 버스 기사가 아이만 내려놓고 엄마를 태운 채 내려달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렸다라고 해서 이제 고발성 기사가 이제 제보가 들어온 거죠.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 아이가 혼자 내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버스 기사가 굉장히 잘못했구나라고 해서 비판이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서울시가 제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전혀 위법 사항이 없었다. 그 제보를 한 사람이 죄송하다, 잘 모르고 쓴 글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언론도 굉장히 이제 잘못한 게 많아요. 이제 제보가 들어오면 좀 확인을 한 다음에 피해자나 또는 뭐 상대방 입장도 좀 취재를 한 다음에 사실관계 확인해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무턱대고 그냥 내보내기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렇죠. 예. 예, 이번에도 언론에도 좀 많은 저도 반성을 좀 했습니다. 예. 우리가 특히 세월호 이후에 박근혜 농단 이후에 우리 언론의 보도가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고 나중에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우야무야 돼서 그냥 한마디 루머로 쓴 게 기정사실화되는 것도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사실 양심의 가책도 좀 많이 느낄 정도인데 이 240번 버스가 어떻게 보면 그 전형이라고 볼 수 있죠. 버스가 4살, 처음에는 4살짜리 아이라고 그랬어요. 4살짜리 아이가 먼저 내렸는데 아주머니가, 엄마가 내리려고 그러는데 버스가 안 내려주고 그냥 출발하고 또 애원하니까 버스 기사가 욕까지 했다. 그래서 제보가 들어와서 뭐 홈페이지도 청와대까지 뭐 할 정도로 난리쳤는데 나중에 또 극적 반전이 됐죠. 알아보니까 4살짜리가 아니고 7살이고 7살이면 요새 혼자 해외여행도 가고요. 예, 혼자 뭐 별거 다 할 수 있는 게 7살이에요 요새. 7살이면 그 정도로 우리 아이는 잘 못해요. 4살하고 7살하고 이미지가 다 4살이면은 미아 실종 미아가 되고 7살이면 집에 나가도 가출이 돼요. 그렇죠. 애가 또 크고 또 버스 기사가 충분히 CCTV 보니까 잘 듣지를 못한 것 같고 오히려 일부에서는 아주머니가 기사한테 욕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차선이 4차선인데 4차선에는 우회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3차선, 4차선 사이에 벽이 있어요. 그래서 3차선에서 4차선으로 갈 수가 없고 중간에 또 서면은 또 버스 여객 위반이라 50만 원 과태료를 내야 된대요. 그리고 또 오늘 첫 번 제보한 사람이 또 사과 또 글을 올렸어요. 자기가 충분히 확인을 안 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도 오고 또 버스 기사의 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 확인 안 됐습니다만은 그분도 억울하다. 우리 아빠 그런 사람 아니다. 우리 아빠 그런 사람 아니다 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현실에 대해서 진짜 냉철하게 현안을 모르고 한 방향으로 좀 몰고 가고 마녀 사냥하고 왜 이문열 소설에 칼레파 타칼라라는 말 있잖아요. 소설에 아름다운 것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 소설도 보면은 임금님이 나쁜 놈이다 하니까 와 몰려가서 임금님 끌어내서 거의 죽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도 240번 버스 같은 기사가 지금 한둘이겠느냐. 이런 면에서 좀 더 냉정한 우리가 대응이라든지 자초지종부터 충분히 확인부터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막 몰고 가는 우리 사회에 자칫하면 병리 현상까지 될 수 있겠다 하는 걱정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항상 이 신문에 나온 기사를 그대로 믿지 않고 다른 시각은 없는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제 다른 시각에서도 좀 설명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세상을 이제 자기 시각으로만 보면 그게 다 진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여러 시각에서 같이 좀 보면서 좀 접근해 들어가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240번 버스 운전기사는 굉장히 심적 고통이 좀 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겠죠. 얼마나 많은 비난과 모멸적인 말들이 이 회사에 또 이분 이런 거 신상 털기 금방 되잖아요. 또 같습니까? 지금 정보화 시대 이 문제는 정말 그 중요한 문제 같아요. 특히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신상 털기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데 어떤 한 문제 그 속에 그 피해자가 입어야 될 그 상처는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쯤 되짚어서 특히나 이게 지금 개인 언론 시대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하고 큰 이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애견 목줄 시비 끝에 밀려 넘어진 60대 중태 사냥개의 부부가 물린 사건이 며칠 전에 있었는데 또 이 반려견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원어민 강사가 밤에 무안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주민 B 씨를 두 손을 밀쳐 넘어뜨렸고 B 씨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 불명에 빠졌다고 합니다. 애견에게 목줄을 채우라라고 개 주인에게 요구했다가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반려견을 둘러싼 사건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통학에 2시간 하루하루가 전쟁이다라고 하는데요. 장애 학생이 9만 명, 학교는 174곳에 불과합니다. 3명 중 1명만 특수학교를 다니고요. 또 대부분이 1시간 넘는 보통 2-3시간 정도 통학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5년간 18곳을 신설하겠다라고 하는데 신설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특수학교를 건립하면서 단 한 번도 주민들의 반발이 없었던 곳은 없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서구에서 이 특수학교 설립하는 것 관련해서 이 장애를 둔 부모들이 무릎을 꿇는 일이 있었는데 또 그것만 보면은 이거를 왜 반대하지? 반대하는 일반 주민들이 나쁜 거 아니야라고 이제 막 손가락질하기 십상인데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아, 왜 다른 지역구에는 하나도 없는 특수학교가 왜 우리 지역에만 2개가 되는 거야? 좀 저쪽 학교로 가. 그렇게 또 얘기하시거든요. 뭐 집값 떨어지는 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됐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윤 대표님에게 해안을 좀 들어. 거기 모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예. 저 강남 일원동에 미랄학교라고 있어요. 예, 있죠. 그게 예. 할 때는 소송도 하고 데모도 하고 피켓 예. 시위도 하고 난리를 하여튼 죽였던 데인데 난리 죽였다는 표준말이 아니라 하여튼 예. 시끄러웠던 데인데 지금은 아주 그렇게 좋을 때가 일반 주민들도 미랄 학교 가서 쉬는 때문에 공간이 된 미랄 거죠. 학교 때문에 동네 집값이 올랐다고 할 정도로 오히려. 저도 거기 장애인 음악회를 한번 가봤거든요. 맹인들이 연주를 해요, 교향악단을. 뭐 정상인 아이들도 껴서 예. 악보도 넘겨주고 도와주고 하는데 그렇게 선율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서 저는 CD 구워서 차에서도 듣는데 정말 좋아요. 그럴 정도로 모범 사례가 있거든요. 뭐든지 우리가 님비 현상이라고 뭐든지 나쁘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또 강서구 분들은 왜 양천구에 안 하고 왜 하필이면 우리 다른 것도 있는데 왜 오냐. 예. 뭐 이렇게 또 항의를 하는데 여기에는 또 내가 보니까 국회의원도 좀 한 분이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분도 3선도 해야 되고 4선도 해야 되고 거물급 정치인으로 커야 되지만 거기에다 또 한방병원을 진다고 또 공약을 크게 했으면은 그거를 지금이라도 그게 병원을 질 수가 없는 데래요. 원래 교육부지죠. 그러면 예. 자기 국회의원 선거를 떠나서 진짜 이거를 특수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나서야 되는데 양쪽 양다리 걸치기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더 약화된 면도 있고 정치인들이 이걸 또 자꾸 활용하는 예. 면이 있죠. 그래서 교육은 교육 쪽에서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위원회 봐야 되고 또 그 양천 구청에서도 사실 주민들 뜻을 모아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강서 구민들이 다 이기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거기도 의식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특수학교 우리 동네 오는 거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여론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반적인 아이들도 사실 통학 시간이 하루에 막 2-3시간씩 되면 굉장히 힘들고 지치거든요. 근데 장애를 안고 있는 아이들이 버스에서 2-3시간씩 기저귀를 차고 뭐 오줌 뭐 응가 뭐 이렇게 뒤범벅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고충을 좀 같이 우리 사회가 나눠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5.18 특조 얘기는 잠시 뒤에 좀 하고요. 유현진 선수가 연애에 빠졌네요. 예, 배지연 아나운서라고 하는데 이 소식은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열애 소식을 알렸습니다. 상대는 바로 슈퍼모델 출신 배지연 아나운서인데요. 현재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야구 여신으로 유명합니다. 이에 대해 류현진 선수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날짜는 아직 안 잡은 상태고 순서는 잘 모르겠어요. 서로 좋게 만나고 있으니까 응원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년째 열애 중인 두 사람은 과거 류현진 선수가 어깨 수술로 고생할 때부터 만남을 시작했는데요. 류현진 선수는 당시 배지연 아나운서가 옆에서 많은 힘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류현진 선수의 시즌 경기가 끝난 후에 결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류현진 선수는 미국에 있어 외로우니 함께했으면 좋겠다며 프로포즈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또 한 쌍의 스포츠 스타와 아나운서 커플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대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사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 연예인들, 방송인들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블랙리스트 문화인들 MB 상대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문성근, 김미아 씨가 대응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이 문화계 인사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방송사 출연 정지라든지 프로그램 폐지와 같은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지금 현 정부에서 꾸려진 국정원 TF에서 좀 밝히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문화인들, 박근혜 정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MB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댓글 부대와 MB 블랙리스트 투트랙 수사에 나섰다라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한 게 딱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댓글 부대 운영한 거, 하나는 문화계 인사들 블랙리스트 운영한 거. 간첩 잡는 일이라든지 대북 첩보 활동도 제대로 했는 것인지 의문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옵니다. 서 의원님, 네. 블랙리스트가 MB 정부에서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노무현, 김대중 때는 없었냐? 그러면 그때도 분명히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때는 댓글 부대 없었냐? 심리전단 같은 활동하는 요원들 없었느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노무현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전혀 없었어요, 블랙리스트? 전혀 없었는지 있었는지 뭐 더 확인할 청와대 계셨잖아요. 확인할 길은 예. 없습니다만은 예. 최소한 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예. 최소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비가 생긴 적은 없지 않습니까? 당사자든 사회적으로든. 예. 그렇다고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노무현 김대중 그 두 정권의 이 사소한 것까지 얼마나 탈탈 다 털었습니까? 예. 그래도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또 뭐 상대 김은국 씨 그 상대 진영에서 열심히 그 연예 활동하고 선거운동하고 했어도 다 TV에 나갔고 나머지 이해창 후보 진영이나 뭐 이런 데서 선거운동 했어도 다 방송 출연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 뭐 굳이 블랙리스트를 뭐 어떻게 작성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 일 실제로 그렇다고 없었다. 보여지고요.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명박 정권 때 그 18대 때 문방위 했고 또 간사까지 예. 했었는데 그때 상임위에서조차도 공공연하게 김구라, 김미화, 김재동 아직까지 방송 출연시키냐고 여당 의원들 당시에 여당 의원 새누리당 의원들이죠. 정부 상대로 공격하기도 했고 또 지금의 그때 당시에 우리로서는 이게 댓글대가 있는지 없는지 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죠. 증거를 찾아내지는 못했으니까. 그러나 그때 지금 기억합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그때 관계기관 이른바 신관계기관 대책회의냐라고 했던 게 국정원과 청와대와 그다음에 문방위 간사 그다음에 장관 그다음에 이 방통위 위원장까지 모여서 아침에 뭐 조찬하면서 그 회의하고 하면서 했던 때가 한참 그런 논란들이 이제 많았을 때거든요. 그런 것까지 전방위적으로 정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 그 논의까지 구체적으로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죠. 예. 김영남 의원. 예. 이거는 이제 국정원의 좀 특성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침서봉대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국정원은 사실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직원들의 일의 대부분이 뭐냐면 보고서 쓰는 거예요. 페이퍼, 뭐래도 써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증 쓸 게 없으면 자기 상사 험담하는 보고서라도 써요. 국정원 직원들은. 그러니까 이런저런 보고서, 뭐 누구 동향 보고 무슨 성향 분석 보고 뭐 이런 걸 써요. 근데 이게 소위 블랙리스트가 진짜 작성이 돼서 국정원장 내지는 무슨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되고 이게 시행이 된 거라면 이명박 정부 당시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있을 때 여기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던 이회수 씨는 국정원에 초청돼서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특강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뭐 김구라 씨나 윤도현 씨나 다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라는 게 사실은 국정원에서 그 수천 명의 직원들이 매일 몇 장씩 그 생산해내서 자기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보고서 중에 어디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윗선에 계속 보고가 돼서 철저하게 이런 사람들의 활동을 막고 이렇게 시행된 거는 좀 너무 침소봉대된 측면이 많이 있다. 사실 따져보면 뭐 물론 내가 그동안 방송 활동을 못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김미아 씨나 문성근 씨는 다른 이유였었지. 제가 알기로는 블랙리스트에 올려져 있어서 방송 출연이 적었던 것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원 직원들이 할 일 없어서 만든 그냥 끄적거리는 종이, 심심풀이용 그냥 끄적인 종이지 그게 정부 차원에서, 정권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문화인들을 이렇게 배제시키는 그런 정도의 블랙리스트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검찰의 주장에 의하면 이 블랙리스트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있을 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세훈 국정원장 재직 시에 원장이 참여하는 특강에 이해수를 초청해서 강연도 특강도 시켰어요. 알겠습니다. 그때. 또 그런 시각에서 볼 수 있군요. 그런 시각에서 볼 게 아니고요. 팩트 체크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 좀 전에도 우리가 이 사회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제가 거기다 대고 앵커 입장에서 뭐라 하기가 정권 초기에 정권에 반대했던 사람들
김재동 씨도 그랬고, 김묘아 씨도 그랬고, 윤도현 씨도 그랬고, 멸종한 프로그램하고 방송 실현 잘 하다가 다 잘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명백한 사실까지도 그걸 부정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아무리 국정원이 그래 뭔가 보고서를 써야죠. 당연히 보고서를 상사를 욕하는 것은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일이 없다고 이 문화예술인들 뒷조사해서 정치인들 뒷조사해서 그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관리합니까? 모든 국정원 직원들이 전부 다 지금 아이오들이 다 나가 있잖아요. 언론사도 나가 있고 뭐 신문사, 방송사, 학교 뭐 어디 모든 기관에 다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정권에서 그 국내 사찰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개인들의 일상을 그 사찰을 해서 보고서를 내는 게 그게 사찰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두둔해 주는 건 좋지만 그런 것까지 왜곡시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 몰라도 조정래 소설가까지 들었다는 거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한국이 자랑하는 뭐 톨스토이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태백산맥이라든지 훌륭한 글을 많이 쓰는데 이런 분들까지 굉장히 이분이 강직해요. 옛날에 신문사 와서 담배 피실 때 담배 여기 금연빌딩이니까 하니까 이 사람아 나는 극복급 작가라 펴도 되네. 뭐 이럴 정도로 굉장히 강직하시고 자신감 있으신 고결하신 분인데 이런 분까지 블랙리스트에서 했다는 건 무슨 일을 핑계 대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분이 나오시니까 갑자기 여기가 국회의 어떤 상임위 자리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앵커가 아니고 개인적인 소신을 이렇게 팍 해서 누구 편들어주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어서 제가 뭐 이런 시각도 있고 저런 시각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판단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누구 말이 더 맞는지 타당한지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대정부 질문이 문재인 정부 처음인데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이 머리와 관련해서 김중동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가 있었죠. 외교 정책과 관련된 질의는 없었고 외모와 관련된 얘기만 해서 성희롱 아니냐. 과연 이 강경화 장관이 여성 장관이 아니고 남자 장관이었어도 외모, 머리 색깔 가지고 과연 질의를 시작했겠느냐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좀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하얀 머리 멋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지금 백색 염색약이 다 떨어졌답니다. 그렇게 인기가 좋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외교가 그렇게 잘 되죠. 많은 사람이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아까 저 4강 외교요. 예? 뭘 사고하라는 겁니까? 됐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좌중에서 떠들지 마세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어요. 사과할 일이 없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사과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 가서 반성하세요. 사과할 일 있는가? 무슨 말씀하고 계셔? 국회에서 소리만 지르면 남조선은 대화 자격 없어. 핵은 우리와 미국 사이의 문제. 남조선의 근본 입장이 바로 서지 않는 한 대화는 하나마나. 북한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에서도 대화를 간간히 거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은 것은요. 미국이 대화를 말하면 전략이라 하고 한국이 대화를 말하면 구걸이라 하는 그 기준은 또 무엇인지 오히려 이상합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 대화 구걸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최순실 국정농단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심성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최순실 국정농단에 큰 짐을 떠안은 것을 저희들도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수혜자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야당 의원들이 현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날카롭게 파고들기보다는 어줍잖게 들이댔다가 되려 총리라든지 여론의 문매를 맞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이렇게 색다르게 좀 다가옵니다. 글쎄요,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 말했던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본전도 못 찾은 것 같죠?
아니 본질적인 거는 얘기를 안 하시고 사과하라 그러니까 뭘 사과하냐고 집에 가서 정신 차리라는 말을 하는 의원이 있다는 게 저는 정말 개탄스러운데 그러한 식의 발언을 하는 저분의 사고방식의 기저가 저는 정말 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은발이면 어떻고 금발이면 어떻고 그게 지금 저 상황에서 왜 나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외교부 장관이 외교적으로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으면 근거를 대서 정확하게 따지고 그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저런 식으로 외모 비하 발언을 해놓고도 사과하라 그러니까 뭘 사과하냐고 화를 낸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본인은 뭐 검은색으로 염색하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하고 있죠, 사실은. 예. 이낙연 국무총리도 조용한 목소리로 야당 의원들 질의에 허점들을 파고들면서 굉장히 막 싸우지 않으면서도 점잖게 수용할 건 수용하면서도 야당 의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조목조목 반박해서 지금 인터넷에서 사이다 총리다 이런 얘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낙연 총리가 조목조목 말을 잘해요. 금방도 김성태 의원이 트럼프하고 대통령 일본 아베하고 통화 잘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통화도 못하고 이런 걸 얘기하니까 한국 코리아 패싱 얘기하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아베 총리 말을 더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근조근 얘기를 참 잘해요. 전 바람직한 국회의 모습이죠. 옛날에 보면은 저는 총리들도 내가 실명을 거론했습니다만 이해찬 총리 같은 분은 굉장히 환한 얼굴로 이제 답을 항상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가 좀 마음이 항상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낙연 총리는 저렇게 난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은 조금 그건 문제 삼을 것도 좀 있겠죠. 전술핵 배치라든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조근조근 설명하려는 자세 굉장히 좋게 봤고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인영 의원도 무력보다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를 조근조근 하면서 강경화 장관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거 굉장히 저는 좋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소리 지르고 막 좀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한마디 한마디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대답하고 의견은 다양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저는 이번 국회가 아주 한심한 것도 많지만 조금 좋은 면은 저렇게 조금 성숙된 모습을 좀 보이려는 자세 저는 그건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죠. 총리나 장관이 성숙한 모습 물론 그쪽도 이제 성숙한 모습 보여야 되는데 질의하는 의원들이 좀 수준 높은 국민 수준에 맞는 그런 좀 질의를 많이 좀 해서 정부를 견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이분은 수준이 있다고 해야 될지 없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진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 과연 장관 후보자로서 수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격이 없는 것인지. 자, 이 청문보고서 부적격 채택할 때요, 여당이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합니다. 보고서 때는 퇴장하고 이후에 유감이다 표명하는 것은 청와대에 반기드는 모양새는 피하려는 조치다. 약간의 꼼수다 이런 얘기겠죠.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하자니 인사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고요.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질 수 있어서 청와대가 지명 철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자니 당청 관계에 심각한 균열도 우려되고요.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또 불가피해서 대통령도 임명을 강행하기가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 OX로 할게요. 시간은 없으니까. 박성진 후보자가 어제쯤에는 자진 사퇴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자진 사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대통령의 생각은 뭘까?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합당할까? 자, 지명 철회해야 된다. O. 아니다. 강행해야 된다. 이렇게 X 좀 해보겠습니다.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지명 철회 O. 아니다. 강행하자. X. 약간 이상한가요? 알겠습니다. 제 질문이 이상했고요. 네 분 모두 지명을 철회하는 게 맞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 내려놓으시고 짧게 좀 듣겠습니다. 서가보 의원부터 한 20초씩만 좀 듣게요. 실제로 여당에서도 어제 간사만 남겨놓고 다 퇴장을 했지 않습니까? 참 같이 부적격 의견을 내자니 여당으로서 이 책임이 좀 있고 또 적격이라고 하자니 좀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고 또 본인들 자존심에도 안 맞고 참 대략 난감이었겠죠.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언론에 보니까 진퇴양난이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기왕에 이렇게 부적격 의견을 나왔는데 본인이 사퇴해 주는 게 제일 좋고요. 전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에서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아니,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해야 된다는 입장보다는
할 것 같다는 예상을 말씀을 할것 드리고자 같다? 예. 합니다. 사실은 일단 민주당의 반대가 더 커요. 이제 좀 예. 독특한 상황인데 야당보다는 민주당에서 안 된다는 분들이 더 많고 제가 좀 추측을 해보기에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서 좀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 카드에 나왔는데 안철수 후보가 키를 쥐고 있나요? 지금 그렇다고 예. 사실 보여지긴 하는데 예. 저는 안철수 후보의 존재감은 이미 김희수 후보자 낙마에서 다 해결됐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그렇게 하지 안철수 마시고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정말로 연결시키지 말고 김명수 후보자는 후보자대로 따로 판단해 주길 정말 바랍니다. 예.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도 반대할 것 같아요? 이번에 반대할 기류가 지금 보인다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예. 윤 의원님. 네, 저는 지금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정권이잖아요. 예. 대통령 당선된 날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더불어민주당 정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그 안건에 대해서 안에서 성문 열어준 거예요. 열쇠로. 예. 그러니까 문 열어줬으면 지명 철회 빨리 해야죠. 예, 그리고 이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대로 국회 판단에 맡겨야죠.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된 나라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심이 좀 깊어지네요. 네,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